안녕하세요. 잠 못 드는 밤 당신을 위해 책 읽어주는 남자 아크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조각들이라는 책에서 첫 번째 파트인 안단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단테. 나는 침실에 틈이 있는지 항상 확인하곤 한다. 문을 열어놓거나 창문을 열어놓아서 미세한 틈이라도 만든다. 할머니는 사람이 잠을 자다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갈 곳을 찾는다고, 출구가 없으면 영원히 방 안에 갇혀버리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1년 전 어느 잠 못 들던 밤, 방문 밖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무시해도 좋을 만큼 희미한 소리였지만 한번 들려온 소리는 계속해서 나의 내면을 파고들었다. 슬프면서 고장난 소리. 나는 동이 터올 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더 이상 그 소리가 들려오지 않자 나는 그 소리를 마음으로 듣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결국 나는 방문을 여며 닫을 수밖에 없었다. 금요일에는 온종일 비가 내렸다. 질서 따위에는 관심조차 없는 파리떼 같은 뉴욕의 운전자들. 그들로 가득한 시내에서 엄청난 장대비를 헤치고 집까지 운전해오는 일은 고역이었다. 손상된 내 차 범퍼를 손보는데 아마 $50 정도는 들 것이다. 내 차를 들이받은 택시기사의 불같은 성질 때문에 사실은 내 귀가 더 큰 손상을 입었다. 집에 도착할 무렵 빗줄기는 가랑비로 잦아들었다. 건조대에 옷을 던져두고는 거실에서 물 한 잔을 마시는 동안 커피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어떤 책을 생각 없이 들춰보았다. 브리겔, 이카로스의 추락이 있는 풍경. 책을 덮었다. 마지막 한 모금을 마시고 침실로 가서 쓰러지듯이 침대에 몸을 뉘었다. 창문을 조금 열어두었다. 빗소리를 듣고 싶어서. 아무리 피곤해도 집에 돌아오면 잠이 오지 않는 기이한 현상. 1시간 남짓 누워서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래도 잠은 오지 않았다. 작은 빗방울들이 내 이마 위로 떨어져서 산산이 부서지는 상상을 해보았다. 곧 평온 같은 무언가가 느껴졌고 생각들이 침대 시트 위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그건 분명 목소리였다. 문이 닫혀 있었지만 그 소리는 빗소리마저 뚫고 들어왔다. 잠시 동안의 상상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상상하고 있는 것이기를 바랬다. 천천히 일어나서 커튼을 걷어 올리고 작은 거미들처럼 유리창에 모여든 빗방울들을 바라보았다. 빗물 한 방울이 매끈한 유리면을 타고 천천히 기어 내려와서 창틀에 닿자마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내일은 또다시 축축한 아침. 나는 몸을 돌려 책상 위에 할로겐 램프를 켜고 슬리퍼를 신었다. 불빛은 침대맡 작은 테이블 위에 놓인 액자를 비추었다. 흑백 사진. 턱시도를 입고 있는 아버지와 미소 짓고 있는 어머니. 젊음을 몸에 두른 두 사람의 모습이 내게는 너무도 낯설어 보였다.
앞마당에서 들려오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문을 조용히 닫고 방에서 나와 현관으로 가봤지만 신발들은 모두 제자리에 있었다. 아버지의 묵직한 검은색 레인 부츠도 있었다. 하지만 부츠는 젖어 있지 않았다. 그 소리는 복도를 따라서 몇 걸음 떨어진 거실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아버지의 목소리. 나는 그 소리를 무시하고 내 방으로 돌아가서 다시 빗소리를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나는 그 소리를 따라가게 되었다. 복도는 한때 어머니의 자랑이었다. 어머니는 남편과 아들의 천재성을 과시하는 성소 같은 그 복도를 애정을 담아서 미시마 명예의 전당이라고 불렀다. 나는 늘 복도 양벽면을 가득 메운 액자 속의 사진들과 상패들, 신문기사 스크랩들이 오로지 남을 의식한 그런 시선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가끔 집에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복도를 지나갈 때면 민망하곤 했다. 어차피 고등학교 상급생이 된 이후로 나는 매우 바빠졌고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게 되었지만 요즘은 그 복도에 빛이 들어오는 일도 좀채 없었다. 아버지는 거실에 깔아놓은 매트 위에 혼자 앉아 있었다. 어둠 속에 세워놓은 대리석 조각상처럼 밤의 희미한 빛이 아버지의 실루엣을 더욱 단단하게 보이게 했다. 나는 복도 벽 뒤에 몸을 숨긴 채 아버지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내가 찾고 있는 소리가 야구 경기 하이라이트가 방영되고 있는 TV 소음이라고 생각했는데 TV는 음소거 상태였다. 아버지는 잊혀진 연극의 독백 장면처럼 보이지 않는 관객에게 손짓하듯 한 손을 들고 낮은 소리를 내고 있었다. 나는 그저 말없이 그곳에 서서 혼잣말을 하는 아버지를 1시간이 넘게 지켜보았다. 하지만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알고 싶지도 않았다.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피아노를 기억한다. 물론 우리 집에도 멋진 피아노가 있었지만 도쿄의 분카카이칸 홀에 있던 새하얀 스타인웨이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았다. 거대한 백조, 뚜껑은 웅장한 날개처럼 하늘을 향해서 들려 있었고 가느다란 다리는 눈처럼 하얀 본체를 최선을 다해서 우아하게 떠받치고 있었다. 6살이었던 나는 모차르트를 온전히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어렸지만 피아니스트가 음계를 휘저으며 연주하는 모습을 경외에 찬 눈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내게 가장 선명하게 남아있는 기억은 무대 위에서 벌어졌던 장면이 아니었다. 내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옆으로 4칸 정도 떨어진 곳에 앉아있던 자그마한 할머니를 기억한다. 어쩌면 곱추여서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그 할머니는 몸을 한껏 앞으로 기울이고 있었다. 음악에 몸을 던지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단순히 조금이라도 그 흰색 피아노를 더 잘 보기 위해서 그랬던 건지 그녀의 하늘색 기모노, 낡은 일본 인형에 젊음을 불어넣어 주려는 듯 바다처럼 푸르른 비단으로 만들어진 그 기모노는 그녀의 몸을 정성스럽게 감싸 안고 있었다. 첫 번째 음계가 연주되자
그녀는 아몬드 같은 두 눈을 감았다. 그때 나는 보았다. 인조 가죽 같은 그녀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면서 그녀의 미소가 뺨에 작은 주름을 만드는 것을. 음악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다시는 눈을 뜨지 않았다. 박수를 칠 때도, 모두가 객석을 떠날 때도, 기립박수를 치는 관중을 향해 인사하는 검은 턱시도 차림의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느꼈던 것으로 기억한다. 눈물을 가득 머금은 어머니는 자신의 어깨 위로 나를 들어 올렸다. 아버지는 미소를 보냈다. 어쩌면 나를 향해, 어쩌면 어머니를 향해, 혹은 푸른 기모노를 입고 앉아있는 그 말없는 할머니를 향해. 그때 나는 난생 처음으로 위대함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이해한다고 느꼈다. 토요일 아침, 침대가 아닌 복도에서 일어났다. 아버지를 지켜보다가 잠이 들었던 것이다. 순간 걱정이 제일 먼저 들었다. 아버지가 슬리퍼를 신은 채 나무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나를 본 건 아닌지 묘한 죄책감이 들었다. 나는 몸을 일으켜 거실을 찬찬히 살폈다. 텔레비전은 여전히 켜져 있었지만 아버지가 앉아있던 매트는 비어 있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늦게까지 TV 봤니? 어머니가 방에서 나오며 물었다. 어머니는 아침이면 늘 눈을 침침해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세월은 어머니를 꽤나 소진시켰다. 나는 매트를 다시 한번 쳐다보면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뭐 주말이니까요. 어머니는 억지스레 미소를 지어 보이곤 부엌으로 향했다. 근데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내가 물었다. 어머니는 나를 쳐다보지 않고 눈을 바닥으로 내리깔며 몸을 돌렸다. 나는 내 엄지손가락에 은반지를, 어머니는 매트 위에 있는 시계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안경 없이는 잘 볼 수 없었다. 우리는 같은 감정 속에 갇혀서 누구도 먼저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고개를 들었다. 산책. 아버지는 산책하러 가셨단다. 혼자서요?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향하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나는 애써 쳐다보지 않으려고 했다. 아버지는 내가 귀를 통해 걷는 법을 배웠다고 말씀하시곤 했다. 어느 날 밤 아버지는 아기였던 나를 피아노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연주하면서 다양한 음계들이 내 몸에 부드럽게 전해지도록 했다. 나는 피아노의 검은 껍질 위에서 작은 날개를 퍼덕이던 새, 아버지의 안단테에 맞추어 걷는 법을 배웠다. 나의 18번째 생일날 아버지는 나에게 산책하러 가겠냐고 물었다. 무슨 이유에선지 그때 나는 아니오라고 대답했다. 아버지가 하도 멍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어서 내 말을 알아듣기나 한 건가 싶었다. 그래서 나는 아니오라고 다시 말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가 몸을 돌렸을 때 아버지는 나에게 다시 물었다. 조나단, 산책하러 가지 않을래? 나는 무엇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고개도 돌리지 않고 그 자리를 피했다. 궁금하긴 하다.
그 순간의 의미를 아버지는 알고 있었을까? 그렇다고 나는 알고 있었을까? 어머니가 장 보는 것을 도와드리며 오후 시간을 보냈다. 토요일 저녁은 우리 가족 셋이 한 방에 함께 앉아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나는 주중에는 줄리어드에 있었고 주말에만 잠시 집에 오는 것 뿐인데도 이미 충분히 귀찮았다. 바쁜 일이 없더라도 내키지 않을 때는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일요일에 우리 가족이 함께 교회에 가기도 했었다. 그러나 어머니와 나는 그게 너무 번거로운 일이라고 결론을 내린 데다가 아버지 역시도 더 이상 신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에만 모이기로 했다. 토요일에 1시간 동안 아주 잠깐. 어머니와 함께 간 마트는 어떤 의미에서 나만의 명예의 전당이 되어갔다. 마치 가게의 모든 통로와 진열대에 있는 작은 박스, 캔, 병 속에 기억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병 속에 담겨있던 국수는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젓가락을 사용하기 힘들어하던 때를 기억하게 했다. 걸려있던 돼지고기는 어머니가 체해서 며칠 동안 아팠던 때를, 그리고 캔 속에 담겨있던 커피는 아버지가 나를 옆에 앉혀놓고 피아노를 연주하며 곡이 끝날 때마다 한 모금씩 홀짝이던 그런 밤들을 기억하게 했다. 내 기억들은 그저 할인 상품, 차곡차곡 쌓여있는 인스턴트 음식, 모두 이 작은 마트에 모여 안식을 취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아주 훌륭한 요리사였다. 음식의 맛도 좋았지만 늘 정성을 들여서 요리하시곤 했다. 3년 전 내가 16살이었을 때 학교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정학을 당한 일이 있었다. 그날 저녁은 꼼짝없이 굶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내 방으로 간단한 요리를 가져다 주셨다. 그것은 훈제 연어였다. 어머니의 재치가 돋보이는 음식이었다. 어머니는 그때만 해도 정말 아름다웠다. 흠잡을 데 없는 외모에 키도 굉장히 컸었고 눈가에 주름살이 조금 있긴 했지만 활기 넘치는 모습을 보면 41살이라는 나이가 거짓말같이 느껴졌다. 그날 밤에 나는 아버지가 연주하는 차이코프스키를 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우리 집 피아노 방에 있는 스타인웨이가 연주되었던 것은. 지난 한 해 동안 어머니의 요리는 갈수록 형편없어졌고 나는 무엇을 먹는지조차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때때로 어머니는 그저 요리하기 위해서 요리하는 것 같았고 나는 그저 먹기 위해서 먹는 것 같았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그곳에 있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것 같았다. 어머니가 두루마리 휴지를 집어 카트에 담았을 때 마트에는 바하의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2주 전 줄리어드에서 나는 한 번도 쉬지 않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6시간 동안 내리 피아노를 쳤다. 비연습실에는 나와 피아노 단 둘뿐이었다. 나는 손가락으로 마구 욕설을 내뱉듯 연주했고 피아노는 내가 쏟아내는 거친 말들을 차분한 정신과 의사처럼 받아주고 있었다. 부모님과 어떤 내용이든 전화 통화를 하고 난 후에 나는 그곳 비연습실에서 손가락 끝에 멍이 들 때까지 피아노를 치곤 했다. 어느 날 우연히
내 연습실 안으로 들어온 레슨 선생님은 그래, 세상에 좀 더 미친 피아니스트가 필요해 라고 웃으면서 말했다. 나는 손가락을 숨겼지만 손가락 끝의 쓰라림은 마지막 코드의 울림과 함께 길게 진동했다. 메사로스 교수는 내 옆에 앉았다. 그는 나의 멘토였지만 그와 함께 있으면 늘 이상한 불편함이 느껴졌다. 어쩌면 그의 강한 헝가리어 억양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5년 전 내가 줄리어드 진학을 놓고 고민하기 훨씬 전에 그는 뉴 잉글랜드 컨저버토리에서 하프시코드를 연주했다. 수년 전 아버지는 그와 함께 연주한 적이 있었다. 계속 연주해. 화나는 일은 놓아버리고 말이야. 그는 그렇게 말하고 내가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도록 옆으로 비켜주었다. 나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을 연주하기 시작하다가 다시 멈추고 자작곡으로 이어나갔다. 멍든 손가락 끝이 건반 하나하나 닿을 때 음계가 아닌 고통을 연주하는 기분이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두 손은 비틀거리지만 앞으로 향해서 달리는 두 발처럼. 교수는 내게 속삭였다. 너에겐 네 아버지의 손가락이 있어. 죄송합니다. 나는 눈을 감고 고통을 들었다. 차를 몰고 마트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나를 수시로 훔쳐보는 것을 알아챘다. 무언가를 말하려는 불안감. 하지만 나는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썼다. 우리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여전히 집에 없었다. 나는 어머니의 굳어진 얼굴에서 심한 걱정을 감지할 수 있었지만 잠자코 있었다. 무기력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요리를 준비하고 나는 식탁에 앉아 조리대 주변을 왔다 갔다 하는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일하는 모습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이때만큼은 어머니의 두 눈에 잊혀진 생기가 돌아와서 가득 차올랐다. 어머니의 손에는 여느 때는 볼 수 없었던 부지런함이 물기 때문에 더욱 반짝거렸다. 내 어린 시절 어머니는 나와 함께 종이학을 접곤 했는데 어머니의 손이 하얀 종이들보다 더 하얗다고 생각했던 것을 기억한다. 하지만 세월은 그 두 손에 흉물스러운 혈관들을 도드라지게 했고 어머니조차도 손 쓸 일들을 줄여가면서 굵은 주름들을 점점 더 흉하게 퍼뜨렸다. 아마도 책장 어딘가에 꽂혀있는 책 속에 함께 접혀 살고 있을 우리가 함께 앉아 만든 마지막 종이학도 세월과 함께 누렇게 변색되어 있을 것이다. 내가 부엌 일을 도와주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1시간이 넘도록 어머니가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기만 하며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 요리가 다 끝난 뒤에야 상을 차리는 일을 도왔다. 상어고기와 가리비, 와인, 몇 개 안 되는 접시들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우리 둘은 식탁 앞에 앉아서 조용히 기다렸다. 어머니의 시선은 빈 의자에 머물렀고 내가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지 않을 때 내 눈도 그 빈자리에 가서 닿아 있었다. 1년 휴학할까 생각 중이에요. 내가 말했다. 딱히 그러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단지
뭔가 얘기할 거리가 필요했을 뿐. 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 1년 정도 일본에 가 있으려고요. 요즘에 제 일본어가 엉망이 되잖아요. 어머니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지만 나는 어머니가 마땅찮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뭐 만약에 돈이 문제라면 그러니까 병원비나 뭐 그런 것 때문에 그 돈이 문제면 그냥 친구 집에 살면서 일거리를 아마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음악에서 조금 떨어져 있을 시간도 필요한 것 같고 뭐 혹시 알아요? 내가 뭐 다른 거에 새로운 뭐 해답 같은 걸 찾을 수도 있을지 뭐 모르는 일이잖아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순간 나는 아버지가 집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미안해졌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제 영상 들으시다가 바라는 점이 있거나 혹은 뭐 하시고 싶은 말씀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에 있는 댓글로 참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자요. 좋은 꿈 꾸고요.